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재로 하여 김덕영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예상밖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 관람객 총수가 50만을 넘겼습니다. 저도 지난 구정에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저의 눈시울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이 손뼉을 쳤으며 저도 따라서 손뼉을 쳤습니다. 함께 영화를 관람한 저의 손녀는 학교 선생님이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가 이승만 대통령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 좋은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작고하신 지가 벌써 59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에 이승만 대통령은 가전매도와 엄해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1995년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결성되고 1997년 연세대학교에서 이승만 연구를 위한 현대한국학연구소가 설립되고 고 유영익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연구서가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깊은 매도와 엄해의 장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차에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이 그 높고 두터운 장벽의 일부를 허무는 중대한 전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 대통령은 나라의 별이와 같습니다. 별이가 흔들리면 모든 질서가 헝클어집니다. 나라를 세운 대통령은 그 나라의 큰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의 별이가 흔들리고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손뼉을 친 것은 이 나라를 세운 어느 역사적 위인의 존재를 새삼스럽게 발견하면서 그동안의 온갖 매도와 엄해와 저주에 놀라는 마음에서 또는 미안한 마음에서 또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나라의 큰 별이와 기둥을 다시 확인해보는 기쁨에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국민적 변화를 이끌어낸 김덕영 감독에게 최고 수준의 감사와 찬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영화는 1965년 하와이에서 작고한 이승만 대통령의 유해가 국내로 옮겨와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추모객의 인파가 국립묘지를 향하는 운구의 행렬을 전송하였습니다. 그 장례는 마땅히 국장으로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의 무성의와 홀대로 가석장으로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영화에는 김포공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유해를 맞이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요인이 도열한 장면에 나옵니다. 정일권 총리가 울고 있더군요. 누구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지요. 국립묘지에서 행해진 연결식에서 정일권 총리가 대독한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과 업적에 관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당대의 문인 이현상이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읽어도 한 글자, 한 문장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최고의 명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감독이 그의 영화를 마무리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사를 소개했으면 더욱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추도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켜 조국 독립운동의 원훈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헤치고 나타나 몸소 역사를 지은 조국 근대의 상징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대한제국의 국운이 기울 때 용감히 뛰쳐나와 조국의 개화와 반제국주의 투쟁을 감행하다가 형극의 고난을 겪은 선구자라고 했습니다. 해외 망명생활 30여 성상에
조국 광복을 맹세한 혁명아였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70노구로 조국에 돌아와 만난을 헤치고 새 나라를 세워 민족과 국가의 방향을 제시한 건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구자요, 혁명아요, 건국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적 경륜을 펼쳐 평화선을 설정하고 방공 포로를 석방한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정치적 과단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 12년의 종말에 세상이 다 아는 정치적 과오로 역사의 심판을 받은 그 쓰라린 기록은 박사의 현명을 가린 간신배들의 가정한 소치로서 통탄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지만 다시 헤아려 보건대 그것은 결코 박사의 생애 전체가 아니요 박사의 정신을 말살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연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쪼록 조국의 헌정사상에서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다시 이 땅에 4.19나 5.16 같은 역사적 고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살펴주기 바란다라는 당부로 그의 추도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현상 씨가 지은 글이긴 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켜서 조국의 헌정 역사에서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어달라고 당부한 것은 아마도 그보다 2년 앞서 1963년에 김인수 목사가 출간한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이란 책에 그 기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인수 목사는 이승만 박사를 우리 민족의 속죄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정확히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위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다른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행한 역사비평 이승만 대통령의 07과삼론의 허구성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대까지 켜켜이 쌓인 역사적 모순이 그에게 강요한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이 김인수 목사의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의 변호함 이런 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책입니다. 마침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도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이승만에 관한 여러 책을 읽는 가운데 김인수 목사의 이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오늘의 역사비평에서는 민족의 속죄양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김인수 목사의 그 책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목사는 1894년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출생했으며 1911년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1914년 서울의 경신학교를 졸업한 다음 함경남도 회령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비밀조직인 연통제의 한복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서 4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연후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1931년에 졸업했으며 이후 북한과 만주에서 선교 활동에 종사하였습니다. 1932년부터는 신앙생활이라는 월간지를 창간해서 기독교계 최대 부수의 잡지로 키웠습니다. 해방이 되자 1948년에 월남하여서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잡지를 속간하고 부산 북성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다가 1964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하라 하신 예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에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 곧 인화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김인수 목사는 우리 조선인의 혈관 속에 500년 내의 당쟁의 악혈, 이 악한 피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지 못하면 영영 멸망하고 말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성 속에 깊이 스며 있는 이 붕당적 요소의 척결을 외쳤습니다. 그는 일제하에서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갈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조선의 문화와 조선 고유의 기독교를 중요시했지만 동시에 조선을 세계와 우주의 일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조선에서 생장하여 조선에서 살지만 조선은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또한 조선은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인수 목사의 이 같은 신학은 그보다 12년 앞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승만의 신앙 및 신학과 깊이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목사는 나는 일찍부터 이승만을 존경해왔지만 그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 그를 멀리서 쳐다본 적만 있을 뿐이며 그의 정치에 실망하여 고개를 돌린 적도 있다. 그렇지만 4.19 이후 이 땅의 지식인과 정치가들이 이승만을 더없이 심하게 욕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최희송이란 평안도 출신의 흥사단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이승만을 가리켜 민주 반역의 원흉이라 하였다. 사상계란 잡지의 편집인 장준하는 이승만을 시대의 협작꾼이요 정치적 악한이라고 욕을 하였다. 어느 조선 총독에게도 김일성이나 스탈린에게도 내려진 바가 없는 최대급의 제명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에게 내려졌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듣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한 책이 그리고선 1963년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출간한 책이 앞서 보여드린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김인수 목사는 이승만의 4대 공로를 거론합니다. 첫째는 독립운동의 공로요. 둘째는 건국의 공로요. 셋째는 6.25 동란을 수습한 공로요. 넷째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만리장성을 쌓은 공론이 곧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입니다. 둘째의 건국의 공로와 관련해서 김 목사는 미국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해방한 뒤 좌우합작을 강요하여 결국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되고 말았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좌우합작을 강요해서 결국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말았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이 강요한 신탁통치, 곧 좌우합작을 거부하며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의 국가를 세운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김인수 목사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만일 하지 중장, 그 미군정의 하지 사령관의 계획대로 좌우 합작 정권이 수립되었다면 이 나라는 어찌 되었겠는가? 김인수 목사는 그렇게 큰 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김인수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4가지 점에서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국토를 상실한 죄가 없다. 국토를 방해했다. 둘째는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이 없다. 셋째는 국채를 변혁하려 한 별난 죄가 없다. 넷째는 변절한 죄가 없다. 원조나 국가재정을 사심으로 남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대통령을 민주 반역의 원흉이니 시대의 협작꾼이니 하면서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심한 욕을 해대고 있는가라고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김인수 목사는 흔히들 세상이 이승만의 죄과로 지적하는 다음의 2가지 대해서도 그것은 무방했다, 괜찮았다 라고 변론합니다. 첫째는 부산 정치 파동입니다. 1952년 5월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겁박하여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선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정변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김인수 목사는 그에 항변합니다. 당신은 6.25 전쟁의 와중이었다. 당시 야당 민국당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에 극한으로 투쟁을 벌인 것은 너무 각박했던 비애국적인 처사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건국 대통령 케말 파샤는 종신 대통령을 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건국 대통령 토마스 마사리크는 사선 대통령이었다.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도 종신이었다. 김일성 목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던가? 전쟁 도중에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것이 과연 민주정치의 올바른 선택이었던가? 라고 묻습니다. 부산 정치 파동에 관해서는 후대의 정치학자들이 그 역사적 의의를 올바로 해석하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그만두고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미국의 정책에 결사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정책을 방해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른바 에발레디 플랜이었다고 하지요. 야당 민국당은 그 같은 미국의 방침에 동조하면서 그들에게 권자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산 정치 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체성과 통일 방안을 두고 그가 국민 대다수로부터 70% 이상의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얻고 있는 절대적 지지를 방패로 하여서 미국과 벌인 한판의 승부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나라 민주정치의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국민 직선제가 성립하였습니다. 전쟁 도중에 건국 대통령에 대한 대우가 너무 각박했지 않았나라는 김인선 목사의 비판과는 별도로 부산 정치 파동은 이 점에서 나름의 커다란 역사적 의의와 정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김인선 목사는 온 세상이 욕을 해대는 1954년의 4.4.5입 개헌에 대해서도 그것은 무방하였다라고 변론합니다. 이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 대통령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김인선 목사는 4.4.5입 그 자체는 잘못이다. 그렇지만 4.4.5입을 안 했더라면 그 결과는 어찌 되었겠는가? 조봉암과 이승만을 대신한 이기붕과의 결투에서 공산주의자 조봉암의 승리는 틀림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승만과 조봉암의 대결은 자유냐 공산주의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 망명노인 이승만은 4.4.5입의 원흉이 되었지만 결국은 조봉암을 이김으로써 호국 보민하였구나. 김인선 목사는 이 같은 논리로 이승만을 변호하였습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80을 넘긴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야당 지지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죠. 그 결과 조봉암 후보가 투표 총수의 무려 25%에 달하는 지지율로 제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김인선 목사의 주장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무리하게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조봉암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선 목사는 조봉암을 공산주의자로 간주했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전의 역사 비평 조봉암 사건 대부분에 묻는다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조봉암이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임하여서 북한의 김일성이 내려보낸 선거 자금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북한이 1955년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남북 평화통일안에 호응하는 취지의 평화통일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조봉암은 성립한 지 8년에 불과한 이 신생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약관 60세의 유력한 정치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봉암에게 이 나라의 대법원은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북한이 보낸 간첩과 접촉하여 북한의 자금을 받았다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은 특사까지 파견하여서 조봉암의 처형을 극력 반대했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유보해두었던 에벨라디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결국 4.19라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여 그것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봉암의 처형은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의 명운을 걸고 감행한 호국의 결단으로서 그의 혁명가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민족을 위한
봉공이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4.4.5입의 잘못을 저질렀지만 조봉암을 이김으로써 호국보민하였다는 김인서 목사의 변론에 동감을 합니다. 김인서 목사는 이승만의 죄가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헌법 정치를 잘못 운용하여 간신배들이 눈과 귀를 가려서 결국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의 김덕엽 감독의 건국전쟁에서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만 당초 이승만은 부정선거의 실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도 선거를 얼마 앞두고 갑자기 병사를 하였습니다.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투표해 볼 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부정선거는 고령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할 경우 대통령 지위를 승계할 부통령 자리를 야당에게 양보할 수 없었던 자유당의 강경파들이 저지른 죄업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전국적인 데모로 번져나가는 현실을 목도하고서야 부정선거의 실상을 인지하였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방영되었습니다만 그는 경찰의 총격으로 부상당한 학생들을 어루만지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선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였던 것이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기 마지막 2, 3년간의 정치적 혼란을 반드시 이승만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이승만의 책임이 물론 큽니다. 그렇지만 자유당의 강경파와 결사적으로 맞섰던 야당 민주당, 그 가운데서 특히 장면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신파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 형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의 대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부통령제를 둘러싼 대립은 마치 종교전쟁과도 같은 근본주의적 대립으로 전개되었으며 그리하여 결국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도 있었던 파국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김인서 목사님은 이 같은 1950년대의 정치를 조선 왕조를 패망시키고만 당정의 연속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매우 중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에 의하면 이승만과 대립한 야당은 평안도 출신의 흥사단 세력과 전라도 출신의 세력이 결합한 당파였습니다. 김 목사는 흥사단 세력을 안창호 선생이 이를 만들었다 하여서 도산계, 전라도 세력을 김성수 선생이 지도자였다고 해서 인촌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도산계는 민주당의 신파를, 인촌계는 민주당의 구파를 형성하였습니다. 결국 1950년대 한국 정치는 지역 지벌에 기초한 도산계와 인촌계가 결합하여서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며 성공한 당정의 역사였습니다. 나아가 4.19 이후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 정권이 신파와 구파의 두 정당으로 분열하고 만 것도 당정의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인서 목사님은 4.19 때 군중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목매어서 수레에 매달고 종로를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어찌도 이렇게 잔인한가? 미국은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남부의 대통령과 장군을 우대하여서 그들의 동상을 세웠다. 어찌 그 관대한 마음을 본받지 못하는가? 조선시대의 당장보다 더 잔인한 이 조선심, 동상을 목매어 수레에 달고 종로를 행진하는 이 더없이 잔인한 조선심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대 때부터 추구해온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문명개화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가? 김인서 목사는 그렇게 탄식을 거듭하였습니다. 유대민족은 해마다 2마리의 양을 택하여 하나는 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각자의 허다한 죄액을 지워서 산채로 광야로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김인서 목사님은 이승만은 민족의 죄액을 걸머쥐고 쫓겨난 민족의 속죄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는 자유당의 재액을 짊어지고 갔다. 이 박사는 민주당의 재액도 짊어지고 갔다. 이 박사는 잔인하고 무분별한 논설을 펼친 신문의 그 죄액도 짊어졌다. 이 박사는 도덕이 타락한 이 국민이 범한 온갖 죄악도 짊어지고 갔다. 이 사람을 보라. 그 머리에 민주 반역의 원흉이란 가시관이 씌었고 그 몸엔 폭군이라는 홍포가 입혔으며 그 등에는 희대의 악한이란 패가 붙었다. 이 사람이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다. 아, 이 나라의 영광은 떨어졌도다. 속죄양은 가고 오지 못한다. 아니, 가고 오지 마시라. 하와이에서 가시관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시라. 김인서 목사는 이러한 탄식으로 그의 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인서 목사의 신학과 사상이 어떻게 서로 상통하였는지, 무슨 이유로 김인서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한 연고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뜨거운 추모사를 썼는지, 그 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